조금 전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서울 집값이 서울 집값뿐만 아니라 경기도를 포함해서 이제 수도권의 집값이 너무 급격하게 오르다 보니까 조금 전 기재부와 국토부, 정부에서 3차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지금 경제 전문가 두 분을 저희가 또 모셨습니다. 조선일보 땅짚고 박기용 기자 그리고 이인철 소장님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 기자, 어떤 내용이 이번 더 센 규제 정책으로 나왔습니까? 네, 조금 전 10시에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 세 번째 대책이 발표가 됐는데 네. 핵심은 규제 지역 확대 그리고 대출 규제 강화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 대책 중에서 굉장히 파격적인 정책이라고 좀 해석이 되는데요. 네. 먼저 강남 3구, 강남, 서초, 송파구 그리고 용산구 외에 25개 전 자치구를 규제 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서울은 전 지역이 다 규제 지역이다. 네.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과천, 분당 등 12개 지역을 네. 이제 추가로 지정을 했습니다. 경기도 12개 지역을 이제 좀 상세히 말씀드리면은 과천, 광명, 수원에는 영통, 장안, 팔달, 그리고 성남에는 분당구를 포함해서 수정구와 중원구, 네. 그리고 안양의 동안구, 용인 수지구, 그리고 하남시와 의왕시까지 모두 투기 과열지구로 한 번에 지정을 했습니다. 네. 이게 규제 지역이라는 게 사실 조정 대상 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투기 과열 지구가 있는데 한 번에 투기 과열 지구로 서울과 수도권을 모두 이제 대부분은 규제 지역으로 적용을 한 거고요. 네. 그리고 이 구역들을 또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까지 동시에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 규제 지역에 대상하는 지정된 곳들은 실거주, 실사용 목적이 아니면은 이제 부동산 거래가 불가능해지게 된 셈입니다. 갭 투자를 아예 막겠다, 이런 의지가 강력한 걸로 보여지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 담보 대출, 지금 이제 규제 지역을 이렇게 강화해서 전 지역으로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으로 확대를 했고 네. 대출 한도도 크게 줄였는데요. 네. 이 15억 이하 주택은 6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고 15억에서 25억 원은 4억, 그리고 25억 초과는 2억 원까지만 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즉 집값이 높을수록 이 대출을 받기 어렵게 만드는 환경을 조성하겠다 이런 취지로 보이는데 네. 아까 이 서울 경기도 대부분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이 대출도 이 지역에 마찬가지로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LTV 같은 경우 이제 주택 집값 비율에 대해서 이제 담보 대출 한도가 70%에서 40% 네. 수준으로 떨어지고 사실상 갭 투자 차단이 목표라고 보여지는 그런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인철 소장님, 참 이상한 게 보통 집값이 비싸면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상식이라면 이번에는 완전 반대입니다. 맞습니다. 싼 곳은 더 대출해주고 비싼 곳은 더 대출을 적게 해주겠다라는 건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시즌 2의 향기가 좀 스멀스멀 나는데요. 네. 지금 6.27 대책, 네. 그리고 9.7 대책, 그리고 15 대책. 네. 넉 달 만에 세 차례 대책이 나왔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이번 대책은 모두 규제입니다. 네. 갭 투자 차단하겠다. 이렇게 되면 대출 규제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한강벨트까지만 걱정을 했잖아요. 네. 서울 전역이 안 되고요. 수도권 12개 구는 일단은 대출 받고 집 사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이제 거래량 급감하면서 이제 집값 상승세가 주춤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또다시 두더지 게임 하는 것처럼 숨고르기 난 다음 급 반등할 수 있어요. 왜냐? 부작용, 예상되는 부작용. 일단 상급지로 교육 때문에 이사를 해야 되는 실수요자들. 네. 이게 완전 차단되고요. 또 하나, 대출 받더니 6억까지는 돼요. 6억까지 대출되는 게 15억 원 이하 아파트입니다. 네. 그러면 이게 또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요. 또 하나가 전세난이 이렇게 심한데 공급 내용이 전혀 빠져 있습니다. 아하, 그러면 네 번째 대책도 머지않았다. 머지않았다. 사실은 국토부 장관까지, 기재부 장관까지도 국정감사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세제, 보유세 강화 방안의 로드맵 정도는 발표하겠다 그러는데 그것도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세제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세금까지 묶을 것이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건드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거는 이번에 빠졌군요. 그러니까 네. 검토는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긴 했던 것 같은데. 네, 이번에는 앞서 말씀드린 이제 규제 지역 확대 그리고 대출 강화를 하겠다라는 정도만 나오고 세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출입 기자단들이랑 뭐 해석하기로는 네.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금까지 이제 한 번에 더 가면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보유세 문제를 이제 언제 나오냐 이게 좀 최대 관심사였는데 네. 최근에 이제 세금 같은 경우에는 주택수가 아닌 이 주택 가격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된다는 지적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일례로 지방에서 10채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이 집을 뭐 다 더해도 가액이 10억밖에 안 되는데 네. 서울에 한 채 있는데 만약에 50억 집을 한 채를 갖고 있는데 그럼 과연 어떤 분이 돈을 많이 내야 되느냐,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느냐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 구윤철 기재부 장관도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네. 이 세금 관련해서 정확한 발표를 한 것은 아니고 네. 아무래도 집값이 지금 이 대출 규제 나온 상황에서도 만약 조금 더 오르고 네. 집값이 안 잡힌다 하면은 향후에 이런 좀 세금 관련한 세제 관련한 대출 규제 방안도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세 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를 하루 앞두고 부동산 거품으로 언젠가는 일본처럼 될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부동산 투기라고 하는 걸 통해서 재산을 늘려보겠다는 생각은 이제는 과거 생각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이 국민 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을 국제적으로 비교한 게 있는데 아마 1등일 거예요. 과대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우리 금융위원장님 맞죠? 제 말이. 이게 폭탄 돌리기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언젠가는 반드시 터질 일이죠. 인적 소장님 어떠세요? 저 목소리를 듣고 부동산을 통해서 재산을 늘리겠다는 게 옛날 얘기인가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잃어버린 일본의 30년을 예를 들어서 투기로 인한 이제 부동산 버블은 꺼질 수밖에 없고 폭탄 돌리기다. 결국 이제 일본의 전체를 밟을 수 있다라면서 이제 무분별한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데요. 사실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가 제로 성장하고 있는 이면에는 PF, 부동산 PF 부실이 가장 뼈아프거든요. 근데 지금 환율도 불안하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도 지금 지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경기 침체 국면에서 소비, 건설 경기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아서 정부가 지금 잃어버린 20년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요자들은 지금 2, 3년 내 공급이 없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투기만이 이제 투기를 통한 어떤 이제 심리 억제는 가능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받침되지 않는다면 네. 또 한 번 부동산 두더지 게임과 같은 형식으로 또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김 전 최고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이번 정책에 대해서. 근데 이제 보유세를 결국은 또 올리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드는데요. 뭐 기재부 장관 발언도 보면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 보유세를 무작정 올린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국민들이 국가에 마치 임대료를 내듯이 그 과도한 그 보유세를 내게 해서 그렇다고 해서 1가구 1주택의 경우에는 네. 그 집을 팔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집 한 채에 자기가 살고 있는데 국가에 보유세를 과도하게 내면 결국은 이게 국민의 가처분 소득만 줄이게 되고 국민 전체를 가난하게 만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보유세를 통해서 부동산 소유 의지를 꺾겠다는 것은 저는 그게 역사적으로 별로 효과를 보지 못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거래세를 낮춰주고 거래를 활성화해서 필요 없는 사람들에게 필요 있는 사람들의 그 수요에 맞춰서 거래를 원활하게 해주고 또 더 나가서 공급을 어떻게든 좀 확대하는 방향, 사람들이 살고 싶은 지역에 좀 더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그런 장기적인 계획은 없이 그냥 세금만 많이 때려서 네. 주택을 보유하는 게 비용이 많이 들게 하겠다는 이 단순 논리로는 결국은 성공하지 못했던 거죠. 강성필 부대변인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보유세가 높고 거래세가 낮고 아니면 거래세가 높으면 보유세가 낮고 이렇게 둘 다 높은 경우는 별로 없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유세를 무조건 대책 없이 올리는 거는 지난날 역사에서 이게 효과가 없다라는 게 전 증명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세를 이번 정부에서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을 할 것이고 만약에 올린다고 하면 저는 이
매수가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올리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비싸면 많이 내고. 네, 우리 박기용 기자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방에 10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수도권에 서울에 한 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싼 가격인데 이 매물이 많다고 해서 또 과도하게 이렇게 매기는 것은 불합리하지만 오히려 보유세를 그 매수가에 비례해서 한다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봤는데 어쨌든 이번 정부에서는 보유세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지방에 10채 갖고 있는 분이 과연 10집에 자기가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내가 소유하고 있지만 그것을 팔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금 정책을 운영을 한다면 그러면 다주택 소유자에게 세금을 많이 매겨서 팔도록 유도하는 목적은 있어요. 그런데 비싼 주택이라고 해도 서울 주택 가격이 지방의 10채 가격이 충분히 되는 집들이 많거든요. 그럼 여기 1가구에 살고 있는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이 세금을 많이 때려봤자 부동산 안정에는 도움이 안 된다는 취지죠. 알겠습니다. 세금은 이번 대책에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아까 설명해 주신 대로 뭐 선거를 염두에 둔 이유도 있다고 하는데 결국 세금까지 건드리는 것 아니냐라는 전망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번 대책은 규제 지역을 대폭 늘렸고요. 대출 규제도 대폭 강화했습니다. 그 내용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